오늘은 갓 결혼한 여자의 재테크를 쓰신 구체의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갓 결혼한 여자의 재테크라는 책을 쓴 저자이자 또 재테크하는 아내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구채희입니다. 네. 보통은 제가 셀프 소개를 먼저 요청을 드리고 하는데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음이 급했어요. 예, 저자님 이 책은 조금 나온 지가 한 2, 3년 된 건가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저자님 유튜브 채널 또 네. 들어가서 보니까 네. 와, 그 짧은 시간 동안 또 엄청난 자산을 네. 구축을 하셨더라고요. 진짜 이 네. 책이 한 3년 전에 쓴 책이에요. 음. 그때 딱 결혼하고 한 2년, 3년 정도 됐을 때 그때 썼는데 그 사이에 이제 뭐 책을 써서는 아니고 그 책을 쓰는 시점에서 제가 이제 목표를 세웠던 부분이라던가 되게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들을 한 3년 이상 또 지속을 해오다 보니까 지금은 결혼 6년 차에 제 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조금 자산을 제 기준이지만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 결혼 한 3년 차에 한 4억 자산 정도를 모으시고 네네. 그 후에 또 한 3년 동안 자산을 또 한 번 이렇게 점프를 하신 거잖아요. 네, 지금은 한 13억은 넘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좀 그 과정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네. 지금 이제 결혼한 지가 만 5년 하고 한 3개월 정도가 되었어요. 네. 원래 처음에는 저희가 굉장히 적은 돈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저도 싱글 때 결혼하기 한 1, 2년 전에 전셋집을 1억 원 상당의 전셋집을 그 경매로 날린 적이 있어요. 깡통 전세에 잘못 입주를 하는 바람에 네. 그래서 정말 한 2, 3개월을 피눈물을 흘리면서 힘든 시간을 겪었고 이제 그 후에 저희 이제 남편을 만난 거였는데 남편도 이제 공무원이긴 했지만 대학교 때부터 이제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대학생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고 딱 싶은 시점이 됐는데 모아놓은 돈이 거의 없는 거예요. 많이는. 그래서 그때 뭐 축의금 같은 것도 받고 정말 감사하게도 양가 부모님께서 조금씩은 도와주셨어요. 몇 천만 원씩 해서 정말 1억대 자산 한 1억 초반 정도? 축의금까지 다 하니까 한 1억 5천 정도가 되더라고요. 순 자산이.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제 남들보다 너무 이제 늦었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30대가 이미 넘었었고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이제 목표도 설정을 하고 뭐 10년 안에 10억 모으기로 일단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으쌰으쌰 그런 목표도 세우고 목표를 세우니까 확실히 거기에 따른 액션 플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기존에는 20대 때 어쨌든 뭐 방탕하게 산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집도 날리고 지금 모아놓은 돈도 없는 게 나의 결론이니까 이게 현실이니까 모든 것을 많이 다 바꿨던 것 같아요. 태도부터 마인드부터 돈을 대하는 뭐 습관까지 다 바꿔서 그 목표 10년 안에 10억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거기에 다 갖다 끼워 맞춰서 그렇게 많은 변화를 했었고 그 사이에 또 어떻게 보면 막 절약 저축만으로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몸값도 직장 생활을 더 오히려 열심히 하게 됐어요. 많은 분들이 돈 모으는 것과 자기 개발과 약간 또 별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하나로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마인드를 바꾸는 것도 자기 개발이고 회사에서 아니면 뭐 어떤 이 사회에서 내 몸값을 올리는 것도 자기 개발의 영역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목표가 있다 보니까 10억을 모아야지라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럼 나는 소득을 높여야 돼. 그래서 회사 생활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고가도 잘 받고 뭐 연봉도 많이 올리고 나중에는 또 이렇게 유튜브라는 이런 세계 또 블로그 이런 것들 SNS 세상에 저의 어떤 온라인 명함을 좀 만들면서 생각보다 더 빠르게 5년 이상을 더 단축해서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와, 네. 근데 자세하게 뭐 또 네. 그러면은 한 1억 5천 순자산으로 결혼 초창기에 시작을 하신 거네요. 네. 그런데 이제 또 책에 보니까 결혼해서 1년 만에 아파트를 사셨다고. 네, 1년 좀 지나서 산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돈이 없어서 전세를 구할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대출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 회사에서 나온 대출 조금 끼고 월세를 어느 정도 꼈거든요. 근데 자산이 적은 상태에서 월세까지 부담하려고 하니까 조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는 신혼 초에 보통은 막 데이트도 다니고 뭐 못 해봤던 거 막 외식도 막 하러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할 시점에 시드는 부족했지만 일단은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르니 한 6개월 정도를 계속 임장을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한 7, 8개월 된 시점부터는 계속 임장을 다녔어요. 돈이 그때도 막 자산이 2억
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계속 다니면서 내 집 한 채는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신혼 초기에 그렇게 좀 흐지부지 쓸 수 있었던 그런 돈들을 오히려 좀 정신줄을 부여잡고 우리는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국 자산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는 순간 그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뭐 자동차라든지 뭐 어떤 뭐 가방을 산다거나 뭐 소모품 같은 거는 그 역할을 이제 바로 사는 순간 중고가 되는 건데 이런 자산을 사는 거, 뭐 주식을 사거나 부동산을 사거나 이런 거는 자산이 어쨌든 물가 상승률에 맞게끔 어쨌든 네.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니까 그런 거를 사야 된다. 그리고 내 집 마련 한 채는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네. 보통은 그냥 돈이 한 2억대 자산이면 뭐 내가 이 돈으로 살 수 있겠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진짜 뭐 노력하다 보니 또 그 길이 보이더라고요. 계속 임장을 다니다 보니까 조금 눈도 낮추기도 하고 뭐 오래된 구축 아파트도 보러 다니고 막 진짜 창문 다 뚫려 있고 어디는 막 재개발, 재건축 이런 데도 보러 갔어요. 들어갔는데 막 갑자기 보다가 막 이렇게 돼요, 사람이. 그 바닥이 약간 무너져 있는 거예요, 집에. 오래돼서. 네, 오래돼서 그런 집들까지 다 보러 다니면서 약간 이제 현실을 이제 깨우친 거죠. 버릴 건 버리고 우리 수준에서 이렇게까지는 뭐 이 정도는 좀 포기할 건 하고 또 요거는 또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게 뭐 입지라든지 아니면 회사에 가까워야 돼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추려가면서 저희만의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6개월 만에 그래도 정말 대출을 많이 끌어가지고 또 그동안 또 그동안 시드머니도 많이 모으고 해가지고 또 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가 그럼 한 6년 전이면 네. 한 2016년, 15년 이런 때쯤인가요? 결혼을 제가 2016년에 했고요. 네. 집을 보러 다닌 건 2017년 이제 하반기에 한 여름부터 계속 보러 다녔고 그래서 2017년 12월 그때 이제 가계약금을 쏘았던 걸로. 그러니까 이게 그 집을 산다는 게요. 네. 사실 안 사본 사람이 처음에 살 때는 네. 엄청 좀 두렵기도 하고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적으면 네. 더 힘들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 괜찮으셨어요? 저는 더군다나 싱글 때 전셋집을 날린 경험이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1억을 날려봤기 때문에 더더욱 이게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은 오히려 또 다른 전세를 사는 게 또 불안한 거예요. 차라리 내가 대출을 받아서 내가 뭐 영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갚을 수 있는 수준의 대출이라면 그냥 남 좋은 일 시키는 것보다 또 뭐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내 집을 차라리 가질래라는 욕망이 조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남편이 이제 부동산 꼭지다. 맞아요. 이제 사면 안 된다. 남편분들이 네. 꼭 약간 하락론자들이 또 많으세요. 네, 반성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그거를 설득하고 다른 거는 타협할 수 있지만 내 집 한 채 갖는 거는 내가 타협을 할 수가 없다. 나는 이렇게 전월세를 계속 옮기면서 살 자신이 없다라고 해서 바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주변의 사람도 중요했던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이제 가장 친한 언니가 집을 샀었는데 저보다 먼저 결혼했거든요. 근데 그 집이 되게 그 서울 외곽에 있었어요. 10평대 집이었고요. 굉장히 30년 이상 된 오래된 집이었어요. 리모델링을 안 하면 들어갈 수 없는 집이었는데 그 집을 이제 어쨌든 예산에 맞춰서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런 데서 사는구나 막 부럽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한 1, 2년 지나고 나니까 그 집이 1억대에 샀던 집이 1억 후반대에 샀던 집이 3억 원 넘게 가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전까지는 별 생각이 없다가 뭐지? 왜 이런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는 거지? 그래서 언니랑 헤어지고 와서 막 그 아파트도 들어가서 보고 실거래가 같은 것도 보고 이게 왜 이렇게 오르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관심을 더 갖게 됐고 그때부터 거의 임장을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누구랑 자주 만나느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도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이제 집을 산 다음에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세상승기로 들어가서 집값이 네. 좀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좀 여쭤볼 게 그때랑 네. 지금이랑 조금은 상황이 다를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은 좀 이렇게 하락 얘기가 좀 나오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우선은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주택자분들이. 저가 지금 무주택자예요. 제가 금방 앞에서 내 집 한 채는 있어야 돼 라고 했던 사람인데 제가 2020년 하반기에 집을 팔고 무주택자가 네. 됐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그때도 사실은 원래 갈아타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막 상승기다 보니까 계속 신고가가 찍히고 계약이 2번 어그러졌어요. 먼저 파시고? 네.
먼저 팔아놓고. 네. 그때 이제 막 계약을 하고 나서 이걸 팔아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부동산에서 좀 말렸어요.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팔고 나서 동시에 이제 보러 다녔는데 계속 집값이 오르니까 집주인분들이 이제 그 계약을 또 파기하시더라고요. 두 번이나. 네, 2번이나 그게 이제 어그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또 당시에 증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금융투자로 거의 많은 시드를 상당 부분 주식과 ETF, 채권 이런 게 다 옮겼었어요. 그 코로나 때? 네. 대단하시네요. 코로나 이후, 그러니까 코로나 네. 터지고 나서 네. 이제 한 가을경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했긴 했거든요. 사실 지금은 영끌해서 사는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제가 뭐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금 불안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망세라서 청약 이런 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뭐 될 수 있다면은 기회인 것 같은데 굳이 내가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뭐 언제 사도 상관없죠. 근데 영끌을 해야만 하고 한다면 내가 지금 금리 인상이 앞으로도 몇 번이 더 일어날 텐데 이때도 내가 그 늘어난 이자를 부담할 수 있는지를 한번 다 따져보고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제 친한 친구 둘도 한 명은 주택담보대출, 한 명은 전세자금대출을 갚고 있는데 저번에 이제 독서 모임 한다고 만났었어요. 대출 이자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네. 근데 금리가 지금 몇 번 오르지도 않았잖아요, 아직. 그러면서 되게 그게 화두였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느 정도 집에 여유가 있고 소득이 좀 있는 친구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걱정하는 거 보니까 웬만한 맞벌이 부부들, 뭐 외벌이 부부는 정말 엄두가 안 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그래도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면 저는 그 실거주와 투자를 좀 분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이거 제 영상에 이제 올라가는 얘기기도 한데 제가 며칠 뒤에 올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때 집을 팔고 나서 조금 후회했던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살던 집을 1주택자가 갑자기 팔고 무주택자가 되면서 정말 후회하는 한 가지가 바로 이 실거주와 투자를 분리하지 않았다라는 게 저는 지금도 계속 후회가 되거든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사실 집을 팔고 나서 코로나 덕분에 주식으로 더 많은 돈을 벌긴 했어요. 제가 판 집보다는. 근데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만약에 제가 다시 돌아간다면 제가 5억대 집을 사서 8억대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제가 어쨌든 처음에 다시 할게요. 제가 2억대 자산으로 5억대의 집을 산 거였어요. 진짜 대출을 한 50% 정도 끌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런 다음에 이 5억대의 집을 또 8억에 제가 이제 8억대에 팔은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이 집이 8억대라고 해도 전 재산이 제 돈이 아니잖아요. 그 중에 제가 대출받은 게 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 시드만을 가지고 뭐 진짜 현금 가용할 수 있는 현금 정도면 한 5억, 6억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이것만을 가지고 제가 실거주로 점프를 하려고 제안을 하니까 너무 볼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다른 데도 다 오른 거죠? 네, 맞아요. 내 집만 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집으로 30평대를 이제 가고 싶었어요.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러려면 이제 막 12억, 13억이 당시 금액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집은 지금 매도를 했는데 너무 이제 후회가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근데 또 설상가상 계약이 2번 어그러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다시 돌아간다면 그때 당시에 제가 집을 팔지 않고 그 8억대의 집을 한 6억 정도, 그러니까 전세가율 한 70% 정도 잡았을 때 6억 정도에 만약에 제가 세입자한테 그거를 세를 줬어요. 그럼 저는 어쨌든 6억이 생기는 거죠. 그럼 그중에 제가 대출이 남았던 게 한 1억 초반 정도였거든요. 1억을 갚았어요. 그래도 5억 정도가 남잖아요. 그럼 제가 또 이사 가야 되니까 월세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월세 보증금이 한 1억은 하거든요. 그럼 1억을 또 충당을 했어요. 그래도 4억이 남거든요. 그럼 이 4억 중에서 전체에 다 투자하는 건 안 돼요, 주식에.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뭐 70% 정도? 뭐 2억 5천 정도를 제가 주식이나 ETF에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뭐 나머지 1억 5천 정도는 현금성 자산으로 현금일 수도 있지만 달러나 뭐 그런 현금성 자산으로 갖고 있어요. 이렇게 했다면 이 집은 이 집대로 자산 가치가 계속 상승을 하고 또 제가 갖고 있는 이 시드 4억이 있잖아요. 이 4억은 4억대로 또다시 주식으로 하면서 또 주식이 약간 좀 뭐 조정이 온다. 그러면 현금 자산이 또 있잖아요. 그걸로 또 조금 추가적으로 투입을 하고 또 어느 정도 되면 또 매도도 하고 이런 식으로 훨씬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시에 가장 후회되는 게 아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그 부동산을 이제 사는 기준이 너무 실거주로 내가 제한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면
월세도 솔직히 비싼데 그게 말이 쉽지. 그냥 내가 뭐 세를 넣고 그 돈 받아가지고 뭐 대출 갚고 월세하고 뭐 이러면 뭐 그게 쌤쌤 아니냐.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 음마 아파트에 그 아파트가 아니 뭐 전세 매물도 있고 월세 매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은 평수에 뭐 같은 조건의 매물이라고 하면 전세가는 이게 뭐 예를 들어 전세가 서울에 5억까지밖에 안 나오니까 7억짜리 전세예요, 원래는. 그러면 내 돈 2억이 있는 거죠. 그러면 5억을 내고, 그러니까 내 돈 2억에 5억짜리 전세를, 대출을 받으면 5억에 따른 대출이 금리 한 4% 정도 했을 때 뭐 170 얼마가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같은 그 매물을 월세로 다 돌렸을 때, 똑같이 내 돈은 2억이 있고, 이 5억에 상응하는 걸 월세로 돌렸더니 150만 원 정도가 나온 거예요. 월세가 더 싸네요? 네, 보통은 이제 전세 그 1억 정도에 30만 원 정도로 네. 치거든요, 월세를. 그러니까 그게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게 뭐 음마 아파트가 되게 좀 오래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낡은 아파트라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국토부랑 KDI 그 연구원에서 KDI에서 그 전세가율을 매번 이제 그러니까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통계치가 나오잖아요. 지역별로 발표를 해요? 네, 그 전세가 뭐 우리가 국토부 실거래가만 봐도 다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제 한 언론사에서 전세가율을 다 이제 환산을 해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최고금리가 한 4점 후반 정도 되더라고요. 4%대 후반? 4.7%? 뭐 그 정도 돼요. 그걸 기준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아까처럼 똑같은 매물이 전세가가 더 비싸냐, 월세가 더 비싸냐를 비교를 해본 거예요. 물론 여기서 그 기준은 그 최고금리로 잡았을 때입니다. 4% 후반대로. 그랬더니 무려 21개 자치구가 다 월세가 더 저렴하다고 나온 거예요. 바뀌었구나. 금리가 이제 인상이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막연히 저도 지금 월세 살거든요. 네. 상당 부분을 다 이렇게 투자로 돌리고 보증금 1억에 이제 월세를 사는데 돈이 많으니까 저 사람은 월세를 살겠지. 나는 지금 대출이자 갚기도 빠듯한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진짜 잘 계산을 해보시면 우리 집은 예를 들어 전세를 한 70%까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대출이 막 연끌 수준은 아니야. 혹은 지금 산지 한 몇 년 정도 지나서 그래 대출이 뭐 한 2억 정도 뭐 있어. 그러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뺐을 때 오히려 내가 월세를 부담하는 것보다 왜냐면 기존에는 그 전세를 살면서 전세가 아니죠. 기존에는 그 주택담보대출을 내가 갚는 돈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월세가 더 싼 경우도 나오는 거예요. 지금처럼 금리 인상기에는. 네. 그래서 지금 1주택자이신 분들은 혹은 무주택자인데 내가 비조정 지역에 좀 거주를 하고 싶은 분들은 2년 뭐 이렇게 실거주 요건이 없는 지역들도 있잖아요. 아니면 실거주가 있는 분들은 저처럼 그래도 최소 2년 이상은 채우시는 게 맞는 거고. 근데 그 이후에 선택할 수 있는 시점이 됐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내가 무조건 집은 내가 깔고 앉아 있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만약에 이 집을 전세로 주고 내가 만약에 새로 월세를 간다면 실제로 얼마의 투자 여력이 생기지? 그런 걸 한번 따져보시고. 근데 무턱대고도 받으면 안 되는 게 내가 어딘가에 투자를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또 이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걸 갖고 내가 현금으로만 두는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주식 투자를 하고 싶은 건지 부동산을 한 채 더 사고 싶은 건지 아니면 요새 조금 채권에 투자를 해보고 싶은 건지 그런 거를 한번 따져보고 좀 가능성을 열어두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지난 이제 한 10억을 모으는 10억대 자산을 이루면서 후회했던 한 가지이긴 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얘기를 진짜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대단하신 게 그러니까 양쪽을 다 그러니까 주식과 부동산을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어느 하나만 에셋 클래스에서 내가 부동산만 하겠다, 주식만 하겠다 이런 분들이라면 당연히 부동산 팔고 지금은 주식에도 저평가된 거 많고 또 지금은 또 많이 또 하락한 거 많잖아요. 그런 거에다 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 양쪽을 다 하시니까 이런 후회를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주식으로 이렇게 거의 자산의 한 80%? 그 비중으로 치면 왜냐면 저는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올인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수익은 좋았지만 이 주식이라는 게 굉장히 리스크가 있거든요. 변동성도 크고. 만약에 뭐 10년, 20년을 내가 안 빼고 가져갈 거다. 그러면은 큰 그게 없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지금은 일시적으로 무주택자이지만 좋은 기회가 오면 저는 사야죠. 부동산에 살 거예요. 뭐 폭락론자도 아니고 뭐 상승론자도 아니에요. 그 위치에 따라서 제가 그러니까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저의 돈의 위치를 바꾸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동산이랑 주식이랑 뭐 현금성 자산이랑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조금 구성해 놓으면 부동산 50%,
주식이나 ETF, 네. 금융투자로 뭐 30%, 현금성 20% 이렇게 해놓으면 조금 마음이 편한 상태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집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다 금융투자에 올인하는 것과 집이 한 채 그래도 있어. 누구한테 세를 줬지만 뭐 여차하면 내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집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또 추가적인 시드로 투자를 하는 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자님 말씀을 네. 듣다 보니까 책도 그렇고요. 굉장히 경험을 잘 이렇게 녹여내시고 아, 그래요? 글도 너무 잘 쓰시고 되게 경험 속에서 이렇게 깨달은 바 있잖아요. 네. 그걸 표현도 되게 잘하시는 것 네. 같아요. 오늘 이거 하나 나왔나요? 이거 후회하는 거 하나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거를 이렇게 또 솔직하게 이런 네. 부분은 이렇게 그 자산을 늘리신 건 되게 성공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약간의 그 뭐 보완점, 네네네. 나름의 그런 실패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또 개선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은 제가 인터뷰를 많이 해봤지만 그렇게 많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너무 띄워주시는데요, 오늘. 네. 네. 그러면은 다시 이제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네. 처음 아파트를 사시고 나서 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두려움 감정도 있으셨고 네. 그 원리금도 이제 갚아 나가셔야 네네네.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이자만 갚으면 된다. 아무튼 뭔가 갚아 나가야 되잖아요. 네. 뭐 그때부터 어떻게 이제 좀 생활하신 거예요? 저희는 처음부터 원리금을 같이 갚았어요. 여기서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를 네. 합한 금액을 같이 갚아 나갔는데 그게 한 달에 한 13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오히려 좀 강제성을 부여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느슨해질 수 있잖아요. 내 집 하나 했고 막 집을 하나 이제 하다 보면 인테리어도 좀 하고 싶고 이제 막 가구도 뭐 새로운 걸로 좀 바꾸고 싶고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희에게 일단은 부채가 딱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줄이고 빨리 털거나 어쨌든 조금 줄여야 저도 또 다른 또 시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야 점프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투자도 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그 생활비 관리를 하는데 되게 중점을 뒀던 것 같아요. 우선은 그럼 이거 월 130에서 네. 원금은 안 갚아도 되는 거였나요? 아니요. 원금 포함이요. 원리금. 그러니까 그거를 선택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네. 이자만, 저희 때는 그게 없었어요. 원금과 이자를 같이 하셨어요? 네. 이게 뭐 지역마다 다른지는 어. 모르겠는데 같이 갚아야 해서 선택의 여지는 없었고요. 없었고. 네. 근데 그게 한 130만 원 정도 됐는데 저가 이제 저나 남편이 그때 당시에 월급이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신혼 초에는 저희가 한 600만 원대였어요. 사실 한 500만 원대가 평균이라고 하면 평균보단 많지만 서울에서 맞벌이 하면서 걱정 없이 살 정도의 소득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대출 금액 나가죠. 또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당시에도 뭔가 대출 말고도 뭐 식비든 뭐든 기본적으로 그런 비용들이 드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 한 달에 그 생활비 마지노선을 저희가 책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계부를 좀 꾸준히 쓰고 있거든요. 한 6년, 7년 정도 쓰고 있는데 가계부를 몇 개월 쓰다 보면 내가 어떤 부분에서 돈을 못 참지? 혹은 어떤 부분은 비교적 통제가 잘 된 돈이 있고 나는 죽어도 이거는 못 아끼겠다. 요거는 좀 내가 목표한 대로 좀 살만하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부터 처음에 줄여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생활비 마지노선을 딱 맞춘 거예요. 예를 들면 뭐 2인 가구인데 신혼부부인데 뭐 대출이자까지 해서 뭐 생활비가 한 300만 원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300만 원에 맞춰서 어떻게 해서든 그 한 달을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중고로 물건을 팔든 모자라면 부수입을 만들든 해서 절대 그리고 제 동시에 제 몸값을 계속 올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달에 뭐 600을 벌든 800을 벌든 이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은 그 늘어난 금액은 계속 또 네. 뭐 모으거나 투자를 하거나. 그래서 한 4가지 시스템으로 제가 굴려갔던 것 네. 같아요. 그럼 이렇게 생활비 마지노선을 구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저는 가계부를 한 6년, 7년을 썼거든요. 지금까지. 그럼 그때는 이제 몇 년치 안 됐을 때니까 가계부를 한 3개월, 6개월 정도 쓰다 보면 이거는 내가 진짜 못 아끼겠어. 이거는 죽어도 안 돼라는 항목이 있고 요거는 내가 좀 목표를 해봤더니 할만하다. 그런 게 있어요. 서로 또 가치관도 다르기 때문에 부부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맞춰 나가면 이 생활비가 큰 변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돈에 있어서 저의 마인드가 크게 바뀌지 않거든요. 똑같은 돈을 써도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쇼핑을 하는 걸 되게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쇼핑을 하는데 돈을 써야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시드가 계속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10년 안에 10억을 모으기라는 당시 목표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끼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결국에는 어떤 부수입을 내든지 내 몸값을 올리든지 뭔가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비가 만약에 그 생활비를 절약하고 돈 관리를 잘하는 거라면
공격수도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소득을 늘리기 위한 활동 자체를 늘리는 거. 그래서 그거를 동시에 하면서 그럼 만약에 제가 이제 소득이 계속 늘어요. 남편도 뭐 연봉이 또 오르죠. 그리고 저도 워낙 열심히 이제 회사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연봉 상승도 조금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매달 평균으로 치면 계속 제가 벌어들이는 소득은 늘어나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 생활비 수준은 똑같아요. 그럼 점점 잉여 자금이 점점 더 커지거든요. 매달 남는 금액이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이 그 시드 통장으로 들어가겠죠. 투자 통장으로 들어가요. 근데 투자 통장이 처음에는 뭐 한 1,000만 원, 뭐 이럴 때는 별로 뭐 힘을 발휘를 못해요. 근데 이게 쌓이고 쌓여서 한 1억 정도가 되면 사람 심리가 1억을 가만히 두지 않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계속 이거를 투자를 할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게 주식이 됐든. 그쵸. 현금 1억 드는 거 너무 아깝잖아요. 5천만 내도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럼 내가 대출을 더 뭐 중도 상환을 해야 되나? 아니야. 주식을 좀 더 투자를 해봐야 되나? 아, 주식은 좀 부담스러워. ETF에 그 지수에 좀 투자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혹은 내가 이걸로 조금 작은 지역에 갭으로도 살 수 있겠는데? 이런 방법들을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배당주에 투자를 한다거나. 그러면 결국 이 1억 원이 가만히 있지 않고 1억 자체에서 만들어내는 그 이자, 배당금, 뭐 투자 수익들이 있어요. 그럼 얘는 얘대로 굴러가는 거예요. 생활비는 생활비대로 계속 일정해요. 소득은 또 늘어나고 있어요. 갭이 또 그러면 또 남은 금액은 또 여기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쌓이면 요거를 또다시 이제 투자로 연결시키는 이 4가지 방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산을 불렸더니 진짜 처음에는 그래프가 그냥 약간 이렇게 완만하게 가는 정도?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뭐 집을 샀다거나 주식에 좀 투자를 했는데 수익이 많이 났다거나 이러면서 굉장히 가파르게 무슨 영어 공부하듯이 뭔가 변동이 없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탁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물론 제 기준이긴 해요. 워낙 유튜브에는 워낙 전문가분들도 많고 수십억, 100억 넘는 자산가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저희는 워낙 당시에 좀 적게 시작하기도 했고 또 10억 자체가 되게 목표고 꿈인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4가지 다시 정리하면 일정한 생활비 유지를 딱 하는 거. 우리 부부가 혹은 내가 한 달에 이 정도만 쓰겠어 라는 거를 딱 정해놔요. 그 금액을. 그거 초과해서 쓰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소득을 계속 늘립니다. 뭐 부족하면 막 중고도 팔고 막 이랬어요. 부수입도 내고 또 회사 생활도 열심히 하고 저는 유튜브랑 블로그도 또 시작을 했죠. 그런 식으로 계속 씨앗을 뿌려요. 그래서 몸값을 올리면서 소득을 좀 더 늘리고 그럼 늘어난 소득이 점점 남으니까 요건 또 어떤 시드 통장으로 또 모이고 그럼 이 시드 통장이 1,000만 원, 2,000만 원일 때는 힘을 못 쓰지만 3천, 5천, 1억이 되면 어딘가에 또 이제 투자를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계속 선순환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자기개발하고 그러니까 직장인에서 소득을 올리는 걸 자기개발이라고 한다면 자기개발과 투자를 굉장히 정석적으로 밟아가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혹시 막 그런 유혹은 없으셨어요? 뭔가 이렇게 한 방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 밟아가지 않고 예를 들면 뭐 코인을 해가지고 트레이딩을 해서 뭔가 이렇게 한 방을 노린다거나. 저 코인도 해봤어요. 다 나오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자기개발하고 그러니까 직장인에서 소득을 올리는 걸 자기개발이라고 한다면 자기개발과 투자를 굉장히 정석적으로 밟아가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혹시 막 그런 유혹은 없으셨어요? 뭔가 이렇게 한 방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 밟아가지 않고 예를 들면 뭐 코인을 해가지고 트레이딩을 해서 뭔가 이렇게 한 방을 노린다거나. 저 코인도 해봤어요. 다 나오네. 코인도 해봤는데 저는 투자에 있어서 어떤 편견이라던가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이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려면 소액이라도 뭔가를 넣어보고 이 흘러가는 시스템을 알아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 맞는 투자를 찾는 것도 중요한데 나한테 안 맞는 걸 하나씩 소거해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안전한 예적금은 물론 안전한 건 알지만 재미가 없어서 못하겠어요. 뭐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일단 무조건 일치하는 투자가 중요해. 조금씩 벌리더라도 천천히 갈래 하는 분들도 잘 맞잖아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코인은 또 막 이게 코인은 뭐 24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거 보면서 페인된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주식, 코인 이런 거 못해요. 해본 적 있지만 항상 다 망하고 마이너스 90%, 95%. 근데 벌벌 떨면서 다 망했어요, 결국에는. 근데 얼마를 투자했냐고 물어보면 뭐 20만 원. 그러니까 그 소액으로도
그 자기의 심리나 그런 거를 다 경험해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경험해 보고 나서는 아예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코인을 해봤어요. 한창 핫할 때 하진 않았고요. 핫하다가 꺼졌을 때 네. 그냥 2년 전, 3년 전 네. 그때 한번 꺼진 적이 네. 있어요. 그때 이제 이더리움을 한 100만 원치 사가지고 한 40% 50% 정도 수익을 내고 나서 네, 판 적은 있어요. 근데 그 후에 하진 않았는데 저도 해보고 나니까 이게 물론 뭐 진짜 크게 한 방을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살림도 하고 아이들 키우면서 일도 해야 되니까 이게 저랑 패턴이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그냥 하지 않지만 네, 질문이 뭐였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제가 옆에서 들었을 때는 가계부 6년, 7년 네네. 그리고 아파트 딱 자기 그 살집, 실거주지 네네. 거기다가 이제 주식 이게 너무 네. 정석적이에요. 너무 아, 그래요? 너무 이렇게 차곡차곡해서 교과서를 보는 듯한 그거를 실천하시는 분이 진짜 있구나. 이거를 거의 5, 6년 동안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혹시나 이제 막 이렇게 인생 한방이라든지 뭔가 그런 거를 노려보시지 않았는지. 저는 근데 누구에게나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기회가 내가 원할 때 딱 맞춰서 오질 않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사실 내가 한 100을 했으면 이게 성공할 일인데 한 90까지 열심히 하다가 아 실패했어. 때려쳐. 근데 그 실패도 결국에는 어떤 때를 만나면 이게 또 그 조그마한 한 10이 채워져가지고 성공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대학교 때 아나운서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방송을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막 어학연수가 또 붐이었거든요. 저 대학교 시절에. 그래서 어학연수를 한 1년 갔다 와야 되냐 아니면 그 모아놓은 돈을 한 아카데미 그런 게 있었어요. 다니는 게. 방송 아카데미를 좀 다니면서 실무 경험도 쌓고 시험을 준비하는 게 맞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후자를 선택했어요. 같이 갈 수 있는 돈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그 아나운서 준비한다고 뭐 스터디도 참여하고 공부하고 시험 보면서 3사 다 떨어지고 뭐 이런 걸 경험하면서 당시에는 되게 제가 실패를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서포트도 해주신다고 이렇게 해주시고 기대도 하셨는데 못 해드렸구나. 그러고 나서 제가 나중에 이제 기자로 원래 전향을 하고 기자 생활을 하다가 증권사로 간 거거든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방송이랑 저랑 이렇게 인연이 있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퇴사를 하고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될지 누가 알았으면 야, 또 유튜브 구독자 20만 넘으셨잖아요. 네네. 20 몇 만이시죠? 너무 23만인데 와, 너무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이게 아나운서 분도 제가 네. 아내 아나운서 몇 분 떠오르는데 그분도 10만 안 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아, 네. 네.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와, 이게 그러네요. 살면서 이렇게 방송에 저는 카메라 켜고 제가 혼자 방송을 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는 솔직히 생각을 못 했어요. 야, 그렇구나. 그런데 그때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경험이 결국에는 어떤 때를 만나니까 제가 이거를 그냥 실패했어 딱 걷어찬 게 아니라 갖고 있었던 거죠. 야. 근데 사람마다 그런 게 다 있을걸요. 마음의 방에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요거 이만큼 해봤다가 한 20% 해봤다가 그만둔 거 50% 해봤다가 그만둔 거 혹은 나는 한 100% 정도 한 거 같은데 어떤 기회를 못 만나서 그냥 이렇게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 확률을 높이는 과정을 많이 해나갔던 것 같아요. 기회가 자주 오진 않았어요. 저는 이제 지방 국립대를 나왔고, 뭐 이건 편가르기는 아니고요. 그래도 어쨌든 서울에 있는 분들보다는 제가 막 뛰어난 스펙이나 뭐 공부를 잘했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증권사 입사를 한 것도 저에게 온 기회는 딱 한 번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제가 원래는 이제 잡지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결혼 준비할 시점이었거든요. 너무 이제 절박한 거예요. 돈이 그때는 월급이 200만 원대였어요. 200만 원, 220, 30 정도? 30대 초반이었는데 적잖아요, 사실. 남편이랑 합하면 와, 이거는 500도 안 되겠는데? 어떻게 살지? 이런 고민을 할 시점에 사람이 절박하니까 계속 이직 준비를 하고 그런 그 취업 인크루트 사이트에 네. 막 계속 올리고 막 헤드헌팅 사에도 올리고 영어 공부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 번의 기회가 우연히 왔는데 제가 그걸 잡은 거예요. 한 명 뽑았는데 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투자든 내 자기 개발이든 어쨌든 기회는 와요. 근데 기회가 오는 걸 잡으려면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투자도 내 집 마련을 제가 시드가 많이 없었지만 했던 거는 갭을 끼고 사고 이런 게 아니고 돈이 없었지만 남편이랑 6개월 넘게 임장을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 다 모이고 나서 그때 시작하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쨌든 아이도 없고 주말에 그냥 뭐 노느니 같이 부동산도 보러 다니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직장을 옮길 때도 증권사가 대기업이었는데 대기업을 다니기 전에는 제가 잡지사
그전에도 언론사 다녔었고 한 200만 원대 월급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이제 결혼을 계기로 오기가 생기고 이 자본주의에서 살아남으려면 내 몸값을 올리는 게 지금 급선무다라는 생각에 한 3개월을 진짜 열심히 노력했고 점심시간도 의식적으로 다 잡담 피하고 예전에 알던 후배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하는 얘기가 그때 저를 이제 기억을 하는데 항상 점심시간에 제가 공부를 하는 걸로 기억을 하더라고요. 야. 그 정도로 내가 치열했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회가 왔을 때 이건 기회야 하고 딱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도 이게 뭐 투자에 관한 이야기, 자기 개발 다 상관없는 것 같아요. 모든 분야에 저는 통용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투자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코인 그건 위험하잖아. 부동산 갭 지금 연끌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소액이라도 만약에 할 수 있는 투자가 있다면 한번 시험 삼아서 해보고 물론 소액이 뭐 잃어도 좋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최소한 내가 이 분야 한번 해보니까 관심이 가고 재밌더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지는 해봐야 또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또 몸값도 저 사람은 그냥 뭐 유튜브 지금 20만도 넘고 뭐 책도 내고 뭐 원래 잘했나 보지가 아니라 저도 좀 너무너무 평범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첫 월급이 제가 세후 160만 원이었어요. 20대 때. 그러니까 그런 저도 어쨌든 목표를 세우고 기회가 올 때까지 일단 부단히 뭐라도 하자. 계속 했더니 그 기회가 왔을 때 진짜 동아줄 잡듯이 이건 놓치면 안 돼 이러면서 잡은 거라서 이 얘기를 또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 결혼 초에 네. 결혼하시기 전에 네. 또 1억 날리셨다 했잖아요. 네. 사기당해서. 또 마음 아픈. 아니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런 자기 개발에서 이렇게 어떻게 기회를 잡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을 하신 거잖아요. 기회를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많은 분들이 그런 큰 일을 겪고 나면 1억도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제 좌절하고 포기할 분들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게 부자가 되는 징조인가? 라고 생각한 게 하나 있어요. 콘텐츠 하나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건방진 말이지만 그냥 부자의 기준은 누구나 다르잖아요. 누구나 다 100억씩을 모아야 부자는 아니거든요. 내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요새 어떤 걸 느꼈냐면 예전에는 너무 힘들었던 그런 기억들 있잖아요. 전세로 내가 깡통 전세 계약을 잘못해서 집이 넘어가고 그 1억 원을 날렸는데 그중에 사실 9천만 원 상당이 부모님 돈이었어요. 부모님이 10년에 걸쳐서 제가 독립하고 나서 2년에 한 번씩 연장하잖아요. 진짜 1,000만 원, 2천만 원. 정말 일하면서 노력하시면서 본인들 안 입고 안 쓰면서 딸 고생할까봐 타지에 있는 딸에게 이렇게 보내준 건데 돈을 날린 것도 슬프고 부모님께 불효를 하면서 제 20대가 막이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제 스스로를 용서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2달, 3달을 거의 제가 그때 이제 또 회사까지 망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께 뭔가 만회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제가 무리해서 막 이직을 하려다 보니까 좀 신생회사에 잘못 들어가서 그 회사가 또 몇 개월 만에 망했어요. 그래서 막 하루아침에 집도 없고 월세로 쫓겨나고 직장도 없고 하니까 이 사회에 제가 어디 소속돼 있는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빈털터리 신세. 그래가지고 막 진짜 그 2달을 거의 눈물로 지새웠거든요. 그때는 왜 나한테만 이러지? 내가 뭘 잘못했지? 누구한테 내가 해를 끼친 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막 세상 원망하고 막 그랬거든요. 막 스스로가 너무 믿고. 근데 지금은 제가 한 6년, 7년 이렇게 정말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은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와 대박.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되려고 그런 건수가 생겼었네. 이게 가식이 아니라 정말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 왜 옛날에 연예인들이 군대 같은 데 가면은 거기서 어떤 에피소드가 생기면 이거 나중에 내가 복귀하면 예능 나가서 써먹어야지라는 것처럼 사실 어떻게 보니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사람들은 되게 어려웠던 시절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 뭔가 동기부여를 갖고 기감을 얻잖아요. 원래부터 금수저가 더 잘나는 거를 이렇게 막 좋아하진 않잖아요. 원래 그런가 보지. 근데 제가 겪었던 일들이 너무 누군가에게는 지금에 와서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힘든 일이 있다. 그러면 이건 결국 나중에 결국 더 잘 되려고 내가 이러는 거구나. 나중에 책을 한 권 쓰면 또 이런 에피소드 넣으면 되겠어. 약간 이런 식으로 정말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실패를 예전에는 실패했어. 아나운서도 안 됐어. 다 떨어졌어. 그래 뭐 내가 대단한 스펙도 아니고 뭐가 되겠어라고 했다면 지금은 실패를 해도 이게 나중에는
지금 30대 실패인데 50대 이게 터질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그 스마트 스토어도 너무 해보고 싶어가지고 막 신사임당님 채널 막 스토어 보면 되게 잃었었잖아요. 그때도 하고 싶다 했는데 조금 미루고 고민하다가 늦기 전에 한번 해보자. 돈 안 돼도 해보자 해서 제가 한 6개월, 7개월을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막 새벽 시장도 가고. 솔직히 돈은 못 벌었어요. 거의 망한 거나 다름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막 타격 있는 게 아니라 와 그래도 내가 6, 7개월 동안 온라인 사업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고 사입을 어떻게 하는지 이 배송이나 물류 체계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 이것을 배운 거예요. 6개월짜리 그런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도 있지만 저는 제 돈을 내고 저에게 스스로 배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그런 지식의 영역들이 많은데 그런 걸 하나 둘 흡수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모으면서 마음도 좀 여유로워지고 조금 부정적이거나 실패하는 일들도 조금 다르게 바라보는 마음에 좀 근육이 생겼다고 할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와. 전율이 오네요, 몸에. 찌릿찌릿하고 뒷목이 막 저릿저릿 하는데, 야,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네. 상황이 이제 바뀌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혹시 이제 이 방송을 좀 들으시는 네, 분들 네. 가운데서도 진짜 희망을 얻고 동기부여가 네. 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네. 이게 상황이 이렇게 바뀌려면 지금 한 5, 6년 걸린 것처럼 시간이 네. 분명 걸릴 거란 말이죠. 물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다 이야기를 거의 다 해주신 것 같긴 하지만 혹시 뭐 좀 이렇게 당장 할 수 있는 뭐 아니면은 뭐 단돈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이라도 모아가지고 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혹시 팁이 좀 가능할까요? 만약에 이제 뭐 사회 초년생이나 이제 막 이렇게 네. 좀 재테크를 하거나 아니면 뭐 본인 사업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해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저는 일단 이거는 제가 강의할 때도 조금 하는 얘기긴 한데요. 저는 이게 뻔한 말이라고 볼 수 있지만 목표를 나에게 맞는 진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과 자기 확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20대 때 첫 월급이 16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때 제가 꿈꿀 수 있는 미래가 너무 작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현실이 160이었기 때문에 여기에만 저의 5년, 10년, 20년을 그렸어요. 160에서 내가 한 달에 한 60을 모을 수 있는데 1년에도 1,000만 원이 안 되네? 와, 나는 10년을 모아도 1억은커녕 힘들겠다. 열심히 안 모으면 시집가기도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그게 첫 월급 160이면 사실 나는 이것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고 있지? 빨리 이곳에서 이직을 해서 더 키우자라는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 그냥 여기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순진하게 그러다 보니까 20대 때 제가 되게 그냥 무난하게 살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20대 끝에 그 전세금을 날리면서 느꼈던 게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구나. 나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확신 없이 내가 현재 받고 있는 이 월급, 현재의 상황에 맞춰서만 내가 미래를 계속 그렸구나. 그러니까 답이 없었구나.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지금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이제 3,000 모았는데 이걸로 뭐 언제 집도 못 사고 주식도 뭐 해봤자 뭐 시드가 얼마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지금 본인의 소득, 본인의 시드에 맞춰서 생각하기 때문에 전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목표라는 게 지금 내가 160을 번다고 해서 여기에 맞춰서 목표를 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누군가는 뭐 허무맹랑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살고 싶은 목표를 먼저 명확하게 한번 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200 번다고 10년 뒤에 200 벌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10년 뒤에는 웅달 이사님보다 더 훨씬 많이 벌 수도 있거든요. 지금도 많이 버신다던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 된 사람들과 나를 비교선상에 딱 두면서 뭔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기보다는 비교하지 말고요. 작년의 나, 지난달의 나보다 내가 조금씩 나아지면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누군가는 저를 보고 되게 부럽다. 자산도 뭐 10몇억 된다고 하고 그래 뭐 이렇게 하겠지만 이 세계에 있다 보면 제가 되게 하찮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숫자로만 보면요. 너무 막 100억대, 막 1,000억대도 있고 수십억은 막 기본이다 보니까 그럼 제가 자꾸 그 기준을 그 사람들한테만 맞추면 저는 제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많은 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를 괴롭혔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의 비교 대상은 항상 작년보다 나아졌는가, 지난달보다 나아졌는가, 지난주보다 내가 이번 주에 하나라도 뭔가를 더 했는가에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는
제가 살고자 하는 미래, 그리고 제가 바라는 그 부자의 정의가 명확히 그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는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싶어. 누구나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유롭고 싶은 기준이 뭔데요? 100억이에요? 50억이에요? 아니면 누군가는 금액은 모르겠고 난 그냥 1년에 한 3번 정도 해외 나가고 싶고 50살에 은퇴하고 싶고 은퇴 후에도 한 달에 뭐 한 500만 원, 뭐 700만 원 현금으로 이렇게 들어왔으면 좋겠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계산해 보세요. 그냥 내가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계산해 보세요. 아, 그럼 내가 한 60세는 그래. 100세까지니까 60세까지는 은퇴한다고 치자. 그럼 내가 한 30년이 남았어. 그럼 내가 여행도 3번은 해야 되고 연애, 뭐 얼마가 들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뭐 차도 사야 돼. 집도 하나 또 있어야지. 아이가 있네? 그러면 내가 뭐 증여할 거니까 임대용으로 하나 또 더 할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구체적인 금액이 나와요. 거기서부터 저는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금액은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버킷리스트를 한번 써보시면서 금액이 나옵니다. 그럼 금액에 맞춰서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오세요. 저는 원래 최종 목표가 저희 남편과 살면서 생애 동안 한 자산, 순자산 50억 원을 만들어보자. 이게 저희 부자의 기준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허무맹랑한 게 아니라 그래봤어요. 저도 세계 여행도 다니고 집도 사고 뭐 하다 보니까 50억이 필요하더라고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1억대 자산인데 50억을 어떻게 모아? 막 이러면서. 1억대부터 그걸 그리신 거예요? 네, 그걸 어디 가서 창피해서 말은 안 하고. 지금 그리면 전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워낙 이제 막 30, 40배가 크니까. 그래서 그때 그러면 막연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갑자기 30억, 50억 하면 막연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내 평생에 걸쳐가 아니라 한 10년 단위로 5년 이렇게 한번 끊어보세요. 저는 가장 먼저 10년으로 시작했거든요. 내가 뭐 한 30년 동안 50억은 힘들 것 같은데 왠지 10년 안에 10억 만들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한 1억 5천이 있었으니까 10년 동안 한 8억 5천을 만드는 거잖아요. 순수하게. 그런 식으로 탑다운을 내려왔어요. 그러면 나는 우리 부부가 연봉을 하나도 안 써도 7천만 원인데요? 5천만 원인데요? 그럼 뭐 손가락만 빨고 살아요? 이 돈이라는 게 제가 앞에서 영상에서도 말을 했지만 내가 1억을 시드를 모았어요. 이 돈이라는 게 제가 만약에 5천, 1억 시드를 모았어요. 이 1억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불려나가고 커진단 말이에요. 당연히 여긴 경제 공부도 해야 되고요. 그럼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1년 동안 내가 뭐 3천을 모았다고 해서 그리고 그 다음 동안 또 똑같이 3천을 모으는 게 아니거든요. 3천에서 발생한 어떤 이자 수익이라든지 뭔가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목표가 있으면 사람이 시키지 않아도 굉장히 부지런해져요. 누가 시키면 절대 못하거든요. 근데 목표가 있으면 막 잠이 드는데 막 생각이 너무 많아.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설레서 잠이 안 오고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없어. 저기요. 네. 그래서 그런 목표를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오다 보면은 결국에는 1년 차에는 내가 3년을 모았는데요. 3년 차에는 그럼 9천을 모아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1억 1천, 2천이 모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돈이 기하급수로 불려가기 때문에 절대 지금의 여러분의 상황, 처지, 어떤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마세요. 그거는 배제하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가야 할 목표는 그 픽스된 고정값이에요. 요거를 고정값으로 두고 내가 행동을 바꿔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또 뻔한 말이라고 할 수 있지만 되더라고요. 돼요. 아니 네. 뻔한 말일 수 있지만 지금 저자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하신 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원래 10년인데 그 기간을 한 5, 6년으로 단축시키신 거고. 맞아요. 하면 된다는 거죠. 무조건 여러분들이 세운 목표보다는 단축을 하게 돼 있어요. 대신 목표만 세우고 아무것도 안 해. 이건 안 되겠죠. 근데 이미 목표를 세운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계산이 돼야 어느 정도 금액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과정에서 자기 확신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만약에 누가 진짜 한 5년 동안 너 미친 듯이 진짜 빡세게 하루 6시간, 5시간씩 자면서 5년만 하면 한 100억을 번다고 해요. 무조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안 하시겠어요? 해야죠. 미친 듯이 하죠, 막 이거 막. 근데 이거를 스스로 확신을 가지려면은 이게 저는 이제 뭐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종교 믿는 분들이 많잖아요. 천주교, 뭐 불교, 뭐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분들이 그게 눈앞에 신이 보여서 믿는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믿고 누군가는 안 믿거든요. 저는 일단 무교입니다만. 근데 그게 어쨌든 스스로 확신을 갖고 믿는 거잖아요. 있잖아요. 본인만의 신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스스로에게도 조금 심어보시면 어떨까. 나를 챙기는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그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고 하더라고요. 믿음의 정의가 보이지 않는 거를 있는 것처럼.
어머, 그러니까 이거 까겠네. 그러니까 있는 찰떡이었네요. 거는 보이는 거면은 다 믿겠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무조건 어. 하면은 다 하지만 안 보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하고 누군가는 안 해요. 그래서 되는 사람이 소수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자기 확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될 거야. 지금 힘들어도 어쨌든 난 될 건데? 나 구책이야. 나 누구야? 이러면서 좀 그런 스스로에게 약간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자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네. 대로 하셨고 또 그 가운데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위기도 상당히 네. 큰 위기가 있었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자기 확신과 또 꾸준한 목표 그리고 확실한 목표 그런 것들을 갖고 이렇게 가시니까 결국 이루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지금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꼭 시도를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거부터 플랜을 한번 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막연히 1년에 3천 모아야지 하면은 솔직히 좀 막연해요. 그걸 한 달로 쪼개서. 그럼 현실적으로 우리 부부가 혹은 내가 지금 생활비 이것저것 쓰면 한 이 정도밖에 안 남아. 근데 여기서 한 30만 원을 더 모아야 돼. 어떻게 이거 모을 수 있지? 생활비를 좀 더 줄일 여지가 있나? 아니야. 요새 다 SNS로 돈 버는 세상인데 나도 한번 블로그나 뭐 이런 걸 시작을 해볼까? 부수입으로 또 낼 수 있는 뭐 알바 같은 거 없나? 요새 막 쿠팡 배달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많이 주더라고요. 그리고 업종에 관계없이 본인의 어쨌든 목적이 있으니까 투잡, 쓰리잡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끄고 할 수 있는 것들. 가계부 쓰기도 있고 식비 줄이는 것도 있고 예적금 뭐 금리 높은 거 특판 요새 많이 나오니까 찾아보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나는 이렇게 나한테 동기부여 줄 수 있는 영상을 좀 더 봐야 되겠어. 그런 거 보시면서 괜찮은 것들은 뭐 필사를 한번 해보시기도 하고 주식 맨날 말만 했는데 한 번도 못 해봤어 하면 진짜 그런 영상 찾아가지고 아니면 그 주식 어플을 다운받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든지 나는 지금 돈은 당장 아무것도 없어. 뭐 싱글이야. 결혼 생각도 없지만 그래도 집은 한 채 있었으면 좋겠어. 돈이 없다고 관심을 좀 놓기보다는 지금 한번 보세요. 본인이 살고 싶은 지역에 어느 평수의 집이 현재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한번 보세요. 그런 식으로 오늘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300만 원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자녀가 그 다음에 태어났잖아요. 네네. 그럼 300만 원이 좀 올라갔나요? 그게 좀 궁금해요. 300만 원에서는 올라갔어요. 근데 한 생활비가 한 20%? 30% 정도 늘어났어요. 근데 그 사이에 한 소득이 대여섯 배가 늘었죠. 왜냐면 네. 어쨌든 2인 가구에서 한 가구가 이제 3인 가구로 늘어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맞춰서 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어요. 또 왜냐하면 또 제가 또 육아휴직도 조금 했었고 출산휴가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올라가긴 하죠. 만약에 새로운 가구가 아이가 태어나서 가구 구성원이 좀 바뀌었다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세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이제 나의 소득에 비례해가지고 어느 정도 내 목표를 좀 고려해서 소득 수준을 잡는 거죠. 또 하나 궁금한 게 그 남편분께서 그 초창기부터 이런 꿈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고 호응하고 그런 게 좀 있었는지 아니면은 뭐 해봐 뭐 이런 식이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전혀 아니었고요. 저희 남편은 그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사실 이제 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다닐 때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합격한 후로는 부모님께 돈을 받지 않고 본인이 한 1년 반? 뭐 이 정도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정도까지 들으면 그래도 생각이 조금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배낭여행을 다녀오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혀 그러니까 검소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그 남편분이 시댁에서 시댁에서 보진 않겠죠. 시아버지가 사업을 한 2번 정도 어려워지셨어가지고 좀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힘들게 살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냥 내재적으로 과소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과소비할 만큼의 돈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살면서.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니까 뭐 안 쓰는 거에 있어서는 크게 트러블이 없었는데 저처럼 되게 적극적으로 돈을 모으고 싶다. 이런 사람도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맞춰서 살면 되지 않아? 이런 남성분도 되게 은근히 많거든요. 그렇죠.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면 되잖아. 약간 이런 거. 근데 제가 이제 설득을 하는 방법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을 한 건 아니었고요. 제가 먼저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시키지 않았지만 제가 막 가계부도 열심히 쓸고 우리가 자산이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얼마를 보태면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좀 이만큼이 쓰고 있고 이만큼 모이면 우리가 뭐 한 1년 정도 후에는 1억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제가 돈에 관심을 갖고 부동산 임장도 막 데리고 다니고 하니까 남편이 시키지 않았는데 경제권을 다 넘긴 케이스예요. 물어봤어요. 내가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이걸 맡긴다고 하는 거야 했더니 제가 너무 열심히 하더래요. 나라면 저 정도 못할 것 같은데. 보여주기. 네. 야. 보통은 이제 이래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배우자가 안 하면 진짜 화나거든요. 내가 지금 이거 해서 뭐해? 막 이래요. 나는 막 이거 콩나물가 500원 아끼려고 이렇게 했는데 막 남편은 갑자기 막 치킨 시켜 먹자 그러고 뭐 헤프게 쓰는 거 보면 화가 나요 막. 근데 그렇게 하면 막 잔소리만 되면 이 사람은 사실 돈을 왜 모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가치관이 다르거든요. 그러려면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내가 먼저 바뀌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바뀔 수 있는 게 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상대한테 설득을 하려면 돈을 벌므로 인해서 긍정적인 경험을 계속 해줘야 돼요. 아내가 혹은 남편이 뭔가 재테크를 공부한다고 했어. 얼마나 가나 봤더니만 생각보다 오래 하네. 가계부를 꾸준히 쓰네. 근데 갑자기 막 예전에는 왜 이렇게 돈을 뭐 못 벌어와? 막 이렇게 잔소리하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야 내가 이 가계부를 쓰고 돈 관리를 하면서 깨닫게 됐는데 내가 솔직히 옛날에 자기 한 300 벌 때 더 벌었으면 좋겠다. 내 친구 남편이랑 좀 비교하고 그랬거든? 근데 내가 이거 써보니까 진짜 자기 돈 아니었으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너무 고마워. 돈 드는 거 아니거든. 이 한마디로 남편은 뭐야? 갑자기 그러니까 말이라도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내가 벌어다 준 거에 대해서 되게 소중하게 쓰려고 하는구나. 해서 이미 느껴요, 배우자는. 이게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막 아낀다고 해서 갑자기 남편 좋아하는 혹은 아내 좋아하는 막 치킨 시키지 말라 그래. 이거 시키지 마. 구체자가 그러는데 이런 거 배달 음식 다 끊어야 된대. 막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근데 자기야 우리 이번 달에 목표가 이 금액이니까 내가 노력은 할 건데 최대한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그래도 조금 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 아니면 협조를 잘해주세요. 너무 고맙다고. 이번 마지막 주에 예산이 좀 나왔다고. 자기 좋아하는 거 시켜. 뭐 시킬까? 족발? 치킨?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너무 이거는 뭐 구체적인 예를 든 거지만 이 사람이 나를 본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포함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거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자꾸 이 배우자가 돈 공부를 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막 강의를 들으면서 뭔가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다 느끼거든요. 저는 밖에 나와서 누가 저 뭐 유튜브 하고 누구 작가님 불러주는 것보다 저희 뭐 남편한테 인정받고 부모님한테 인정받고 내 아이한테 존경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저의 삶의 가치가 1순위가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기 시작하면 이게 또 탄력이 붙잖아요. 나 혼자 할 수는 없거든요. 싱글이신 분들은 혼자 하시면 되는데 신혼부부 분들은 또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한번 배우자를 한번 또 같이 설득을 해보시고 또 네. 대단하십니다. 그 책의 그 마지막에 진짜 에필로그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거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내 생애 최고의 재테크는 결혼이다. 지금 3년이 지났잖아요. 약간 5년 지나가니까 아니 개정판 나오면 없어지는 건가요? 와 그렇구나. 내 생애 최고의 재테크는 결혼이다. 이게 옛날에 어른들 말씀이 들어보셨죠? 결혼을 해야 돈이 모인다. 특히 남자분들은 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진짜 공감하는 게 정말 20대 때부터 정말 똘똘하게 돈 잘 굴리면서 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사실 그렇게 막 신경 쓰면서 살진 않거든요. 그냥 직장 생활 거기 하면서 이런 것도 막 버겁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되게 경제에 눈을 뜨게 돼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나의 어떤 행동, 나의 어떤 소득, 지출 이런 모든 것들이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까지 좋은 영향 혹은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잘 관리하지 않으면 나 혼자 망하는 게 아니라 내 배우자까지 힘들게 하고 내 자식까지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부터는 되게 정신을 차리게 되고 오히려 결혼을 하고 나서 20대 때 연애를 할 때는 이 사람이랑 사실 결혼을 할지 말지 모르잖아요. 식장에 들어가 봐야 아는 거고 또 헤어지면 새로운 누군가를 또 만나기 위해서 신경 써야 되고 막 에너지 소모가 심했어요. 근데 결혼을 하는 순간 일단 사별할 때까지는 우리 운명은 이런 생각으로 이제 결혼을 하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모를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생에서 사랑이라는 가족이라는 한 영역이
딱 이렇게 자리를 잡다 보니까 오히려 뭐 커리어적인 부분, 자기 개발, 뭐 경제적인 거, 돈 관련한 부분을 되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고도 남편이랑 같이 주말마다 뭐 스터디 카페 같은 데 가서 공부도 많이 했고, 제가 또 당시 책을 쓰고 있어서 책도 쓰고, 제가 공부하니까 남편도 같이 도서관 따라가고 임장 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책을 쓴 것도, 유튜브를 한 것도, 블로그를 한 것도, 몸값을 이렇게 많이 10배 올린 것도 다 결혼 후에 이뤘더라고요. 이렇게 웅달 이사님 채널에 이렇게 영광스럽게도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모든 것까지 그냥 싱글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시간도 많고 기회 많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와, 이게 더 많은 기회가 오는구나. 그래서 그런 의미로 결혼은 최고의 재테크다. 뭐 결혼하면은 뭐 못하고 하는데 구경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얻는 것이 훨씬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또 자녀까지 있으면 물론 힘든데 그 기쁨이 그죠? 말도 못하죠 진짜. 참 그러니까 오늘 진짜 이 재테크로 저는 이제 저자님을 이렇게 초대해서 재테크 쪽 위주로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는데 이게 그걸 넘어서 자기 개발과 함께 그 가정 소중한 부분 그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섭렵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되게 특별했던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도움이 되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많이 젊은 분들이 조금 요즘에 그 결혼율도 떨어지고 있고 또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것도 좀 있고 맞아요. 근데 뭐 결혼이 딱 그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또 이런 면도 있다라는 또 새로운 뷰를 또 제시해 준 것 같아서 오히려 진짜 재테크의 완성이 결혼이다 이런 거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요즘에 진짜 듣기 힘든 말 같은데요.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러진 않을 수 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그랬고 또 건강한 남녀가 몸과 마음이 건강한 남녀가 만나서 결국 운명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뭐 목표도 세우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볼까도 그리고 저희는 특히 결혼 전부터도 돈이 없었기 때문에 남들 뭐 신혼 그 뭐 드레스 고르고 사진 고르고 예식장 스드메랑 가구 고를 때 저는 제가 자취했던 그런 가구들도 다 활용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같이 막 가상으로 가계부도 써보고 어떻게 살지 어떻게 돈을 모으지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그 커플에 따라 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이왕 만약에 할 거다 나는 진짜 뭐 그냥 결혼을 하고는 싶다 이번 생에 살면서 그러면 이왕 하는 거 사랑하는 사람이랑 경제적인 동반자가 같이 돼가지고 함께 멋지게 또 나아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갓 결혼한 여자의 재테크를 쓰신 구체의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이야기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